제 미래에 제 자식이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좀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니까는 좀 미래가 밝아 올라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2013-2014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들과 함께 좀 더 넓고 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자식 세대가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매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에 사는 김희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자기 말이 네가 꼭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고.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네 생각에는 바른 말 섞겠죠. 다 열심히 해서 모아서 썼을 테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는 대학생 하는 말이 맞아요. 무조건 젊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보면 그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서로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자면 그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민주주의 국가에. 그렇지만 걱정하신 분들은 그 말도 맞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6천 명, 7천 명 짜릴 정도로 나라 힘이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 아들 같았으면 그런 거 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등록금 내주는데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부모 욕심이지. 등록금이 아깝잖아요. 대접은 써도 나가서 하진 않았잖아요. 공부 팽개치고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발전이 있겠죠. 근데 너무 좀 오버하면은 좀 불편하다는 것 뿐이죠. 거기에 주력으로 매달리지 말고 기본이 공부니까 공부하는 것도 나라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들으신 대로 매일 3라운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종로구의 김희섭 씨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구구절절 다 의견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죠? 뉴스 정면 승부가 마련한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다가오는 수요일 모레죠. 그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장인 최주천 교수 모시고 생존을 위한 미래라는 주제로 아주 자세한 이야기 또 속 깊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농구에서 더트 플레이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요? 예, SK의 외국인 선수 에런 헤인즈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던 SK와 KCC 경기 도중에 이 KCC 김민구 선수를 심판이 안 볼 때 몰래 좀 가격을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심판이랑 관중 눈이 모두 공을 잡은 선수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 헤인즈의 파울성 굉장히 좀 더티 플레이였는데 이거를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파울 지적도 받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 장면이 리플레이에 생생하게 잡히면서 이 토요일 오후부터 오늘까지도 이 농구 팬들이 헤인즈의 비신사적인 행동을 아주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민구 선수가 그때 넘어졌을 때 코트 바닥에 가슴을 부딪혀서 한동안 좀 굉장히 숨을 쉬기도 어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 건을 계기로 좀 코트에서 벌어지는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4시부터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헤인즈 선수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재정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이 헤인즈 선수 그리고 또 SK의 문경원 감독이 따로 기자회견을 오늘 열고요. 이 헤인즈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더티 플레이. 이 농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좀 추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징계가 사실 어느 수준으로 나오느냐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NBA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의 파울에 대해서는 뭐 한 라운드 결장 뭐 이 정도까지 굉장히 그 중징계를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KBL에서는 뭐 이런 파울 때문에 큰 징계를 내렸던 전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설레가 되겠네요, 이번에요. 네네. 네. 이번에는 월드컵 축구대표팀 소식 들어보죠. 네덜란드 코치를 새로 영입하나 보죠? 예, 이 네덜란드 그 리그에 위트레우트라는 팀이 있는데요. 여기 감독을 했던 톤두 하티니어르 코치가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하티니어르 코치가 앞으로 상대팀 정보를 발굴을 하고 전력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외에서 이제 계속 정보 수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축구가 그동안 월드컵에서 이 정보 수집이나 전력 분석 코치를 따로 두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 상대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비공식 정보원을 두면서 이제 그 정보를 얻었는데 이번에 전력 분석 코치를 공식적으로 두면서 이 보다 과학적인 전력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티니어르 코치가 러시아 프로축구팀 안지에서 코치를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축구 정보에 아주 능통하고요. 지금 H조에 같이 속해 있죠. 한국이랑 러시아가요. 그리고 또 안지 팀에서 히딩크 감독 부관 역할을 했을 정도로 전력 분석, 이 전술에도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을 기준으로 전력 분석에 하티니어르 코치, 또 수비에는 김태형 코치, 공격에는 박건아 코치, 골키퍼 김봉수 코치, 그리고 체력 담당 이케다 코치까지 각 분야별로 전문 분야를 아주 세분화한 코치진을 두게 됐습니다. 네. 이름이 어렵네요. 네. 예,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네. 사실 이 철자는 또 CH로 시작하거든요. 왜 네. 하티니어르 코치라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일종의 스파이네요. 전력 분석 전문가.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벨기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코치. 네. 지금 알제리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정보가 굉장히 없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지금 하티니어르 코치한테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선 선수가 오랜만에 뛰었나 보죠? 네, 지금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뛰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위트레이트하고 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왔고요. 후반 34분까지 뛰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알크마르전 도중에 박지성 선수가 이 발목을 다쳤는데 이후에 약 2개월 반 만에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이 요즘에 이제 좀 7경기 연속 무승 기록하면서 침체돼 있었는데 오늘 모처럼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박지성 효과를 봤습니다. 이 팀이 예전에는 잘하던 팀이었지만 지금 현재 박지성 선수 제외하면 이 선수들 평균 나이가 22살이라고 해요. 이 선수들이 너무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지성 선수가 팀에서 정말 리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네덜란드 언론이 박지성 영입이 실패작이다 뭐 이런 혹평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호평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인터뷰에서 팀이 젊기 때문에 분위기만 탄다면 누구도 멈출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진 아닙니까? 엔진 박지성 선수. 네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그래도 주변의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 목동교 위 정체는 풀렸는데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도하에서 서인천, 부천에서 신월까지 모두 10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양재
정체까지 시구간에서 시속 30km 미만 정체인데요. 잠원나들목을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고요.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 판교 부근, 그리고 양재부터 한남까지 차량 느리게 이동합니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조금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 성동교 못 간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서행이 되고 이후로는 장안교부터 월계 1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 여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떠난 나라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일본 여행을 많이 하는지 하나투어 홍보팀의 조일상 대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여행들 안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걱정들 하고 많이 했는데 이웃나라 일본이 한국인 자유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1위라고요. 예, 저도 오늘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네. 올 10월까지 이제 그 일본 여행객들이 약 한 2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한 12%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좀 가장 큰 요인은 그 2011년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일본 여행객들이 좀 급감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로 인한 좀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국내외 저비용 항공사들이 좀 이 적극적으로 취항을 하면서 이 항공 요금 자체가 좀 많이 좀 저렴해진 그런 요인도 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쌉니까? 많이 쌀 때는 이제 그 유류할증이라든지 이런 그 텍스를 포함해서 1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10만 원 이하요? 예. 오.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한 1, 20만 원대에 좀 저렴한 항공권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는 젊은 층들에게는 좀 많은 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원전 사태가 난 다음에도 그랬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 여행 싫다, 꺼린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보죠? 물론 이제 그 일본 여행 꺼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꺼려 하시고요. 또 이제 이제 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20, 30대 좀 젊은 층의 수요들이 이런 일본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영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기간도 좀 매우 짧은 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연말 연시에서 또 해외여행 특히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본 또 어느 나라들을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연시에는 이제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그 겨울방학 시즌이 또 이제 같이 겹치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이제 휴양지 이런 지역이 좀 많은 인기가 있고요. 일본 내에서는 이제 그 규슈라든지 오사카, 최근에는 이제 오키나와 이런 따뜻한 지역들이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남아라면 어떤 휴양지를 말씀하시나요? 예, 동남아에서는 태국 푸켓이나 필리핀 세부 보라카이 이런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 휴양지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역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태국 시위 사태가 있는데도 여행은 괜찮은가 보죠? 예, 요즘에는 이 여행객들이 이 대외적인 이런 정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의 이제 그 시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렇게 좀 사그라든 지 좀 오래됐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여행객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좀 더 좋은 기회로 여행 갈 수 있다 하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자유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태국을 찾는 그런 여행객들이 뭐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지역 외에 이전에 듣기에는 뭐 홍콩이나 중국 등을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한물 같습니까?
아니요, 중국도 여전히 인기가 많긴 한데요. 아무래도 좀 이제 계절적인 영향으로 좀 겨울에는 좀 중국은 조금 이제 그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고요.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이제 이제 쇼핑 대대적인 좀 이제 박앤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콩 지역은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연말 대대적인 쇼핑이라는 게 언제부터를 말합니까? 보통 크리스마스쯤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홍콩에도 이제 쇼핑센터가 워낙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 그 쇼핑센터별로 조금 약간의 그 기간에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네. 앞서 규슈나 오키나와 일본 이쪽을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방사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 2011년에 그 방사능 사건 이후로 이 동북 지역보다는 좀 이제 남쪽을 좀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쿄보다는 오사카,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큐슈나 오키나와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직장인들 올빼미 여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네. 주말에요. 네. 어떤 지역 어떻게 어느 정도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그 출발일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성수기라든지 비수기 이런 구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렴하게 갈 때는 보통 한 30만 원 내외, 그리고 보통 한 40만 원 내외 이렇게 선에서 좀 저렴하게 구성되는 상품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보통 도쿄를 중심으로 나오고요. 네. 이제 가끔 규슈나 이런 지역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웃나라 일본이 많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어의 조일상 대리였습니다. 네, 앞서 우리 하나투어의 조일상 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의 그 원자력 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슈나 오키나와 등으로 떠나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그 지역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곳인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네. 안녕하신가요? 네. 네. 지금 그 일본들 여행 많이 간다고 하는데. 네네. 교수님께서 이제 원자력 전문가니까 거기 괜찮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또 한 2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국민들께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 방사선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오히려 그 정신 건강을 해칠 만큼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자, 규슈나 오키나와는 일본 열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아래쪽 아닙니까? 그렇죠. 한참 남쪽이죠. 이렇게 남쪽이면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라는 곳이 한 가운데에서 약간 북쪽이라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 30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쿄의 경우는 300km쯤 떨어져 있죠. 네네. 사실 규슈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800km고요. 오키나와는 또 이제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후쿠시마 근방이 기본적으로 10 내지 멀게는 30km 반경입니다. 이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거의 그 자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쪽, 홋카이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또 바다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 지정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산지를 분간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제품이나 버섯이나 뭐 오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맥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걱정은 되시죠. 오히려 먹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먹거리, 공산품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화장품까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좀 위협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방사성 물질이 거기까지 날아온다. 이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적어도 큰 여진이 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역, 바로 네. 그 지역에 가까이만 안 가면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여진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있는 동안에 만약에라도 네. 작은 쓰나미가 덮치거나 또 여진이 온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음용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진짜 걱정은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그렇지만 규슈만 하더라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만 하더라도 바닷길로 끊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용수, 먹는 물 같은 네. 거는 제대로 된 거 사 먹으면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 물 가져가시면 또 좋겠고요. 무겁긴 하시겠지만. 네. 네. 자,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역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염된 토양 등을 보관하는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 새로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동안 좀 미뤄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혹시 기억하시죠? 얼려가지고 지하수를 막겠다. 이거는 굉장히 그 비합리적이고 공상과학 같은 건데 지금 토양 이야기는 굉장히 그 따끈따끈하고 당장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아시다시피 그 장갑이나 뭐 저기 신발 묻는데도 19년이 걸리는 세월인데 일본이라고 예외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다 묻을 건지 그 근처 마을입니다. 세계 마을인데 여의도 면적이 한 2배쯤 되는. 근데 문제는 그쪽 마을에 그 1000개가 넘는 사실은 가구 수로 치면은 아마 1000가구가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 땅을 내놓고 딴 데로 가실 건지 이런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상 문제가 따르고요.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그 몇조 원 정도가 몇십조 원, 50조 원, 100조 원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 돼버린 거죠. 도쿄전력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중간 저장 시설 건설 추진되는 지역, 그렇게 오염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 혹시 이제 그 한국인 관광객이 자유여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좀 여행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30km 안쪽으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고요. 어차피 거기는 이제 제한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하수가 오염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해양이 계속적으로 오염돼 있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선박에 방사성 물질이 묻은 채로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배가 또 부산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그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건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보다는 가장 무서운 건 지하수고 그렇다면 이제 음료수가 되겠고 그렇다면 맥주나 우유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먹이 사슬처럼 우리 몸에 들어올 때까지 이제 차단되지 않으니까 그걸 염려하시면 되겠죠. 땅보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km 바깥에 계시면은 그 토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먹거리네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일본 가면은 흔히 생선 초밥, 스시를 이제 먹고 싶고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방사성 물질에 그 오염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드신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그 잘못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죠. 불안해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그 좋아하시더라도 저도 당분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한 2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전 사고 이후에 5년 정도까지는 그 따끈따끈한 방사성 물질이 계속 새어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만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정신 건강상에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소고기나 이런 고기는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거기서는 풀이 자라고 그걸 또 소가 뜯습니다. 그게 또 우유로 들어가고 고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원산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둔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산은 굳이 후쿠시마 근처 이바라키현이 아니더라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산 음식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골라 드시고 하면은 좀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시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석윤열 교수였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오늘은 안녕들 하십니까? 인데요. 4296님은 이렇습니다. 노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지각했네요.
많이 늦었어요. 네. 4317님은요. 대학생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디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또는 스마트폰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김동완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안녕들 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네,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이어갑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완 소장님과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게 기업 소식, 재벌가 소식은 특히 별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보면은 재벌가 소식이 굉장히 아주 주요한 소식으로 나오는데, 특히 재벌 총수들의 법정 출두, 이 이야기가 요즘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과 함께 올 한 해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제가 이게 앞에서 20-30년 전에는 기업 이야기가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고 했는데 소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뭐 법적인 문제보다는 무슨 수출을 얼마 했다, 성과가 얼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보면은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보면은 재벌 그룹의 회장들이 검찰에 소환됐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동양그룹만 하더라도. 동양그룹 사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오늘 또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어요. 그 혐의 내용을 보니까 지급 능력이 없는데 주동양이라는 계열사에 1,500억 가량의 기여보험을 발행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1조 5천억 가량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요.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CP나 회사채 발행 같은 거를 만약에 현 회장이 지시를 했다면은 전례가 있죠. LIG 그룹의 경우처럼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 돈 줄 능력도 없는데. 그렇죠.
발행한 거죠. 네. 우리가 돈 꾸고 안 갚으면 그게 대부분 사기죄가 되거든요. 검찰에서도 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불렀는데 그런 만큼 이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부르면 대부분 구속되더라고요. 요즘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죠. 예. 물론 나중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휠체어 타고 풀려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재벌 회장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검찰 출두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재벌이 옛날 재벌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몇 분 정도가 구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형제가 구속이 되어 있고요.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그리고 LIG그룹의 구자원 회장 부자하고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 모자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이 구속 정지 상태에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이죠. 김승현, 이재현, 그렇죠. 이호진 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좀 병이 좀 있다고 하고요. 치료 중에 있어서 구속은 지금 면회에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보면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도 비자금 조성하고 뭐 탈세 이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휠체어 회장이다, 휠체어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서울대학교 뭐 특별병동인가요? 거기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하루에 뭐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현 정부 들어서 특별히 이 법 집행이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 엄격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뭐 대부분 김승현, 최태원 회장 같은 분들 그리고 구재원 회장 같은 부분은 전 정부에서 구속이 된 케이스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구속된 경우는 이재현 회장이 유일한데요. 현재 조사 중인 효성과 동양그룹 회장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현 정부 들어와서 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세당국의 탈세, 비자금 조성 이런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범죄 사실이 더 자주 밝혀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정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재벌 회장의 경우는 경제 좀 살려야 된다. 또 경제 활성화에 그 공이 있다 이런 명분 때문에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았죠. 또 사안이 구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사안이 나오다 보니까 구속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게 활성화가 아니라 양성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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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또 이 말을 잘못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핵심은 탈세와 비자금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세수가 모자르니까 탈세하는 거 잡고요. 비자금 조성하면 이게 또 탈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재벌 회장들 대기업에서 이제 비자금 그런 이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정치권으로도 흘러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항상 불똥인 듯 튀기도 했었는데. 재벌 총수라는 자리 이게 참 그룹으로 보면 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 거면 분명한데 재벌 총수 입장에서 보면은 흔히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찰에 불려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투자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솔솔솔솔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흘려나오곤 했었는데 이 투자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형사적인 그 잘못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관행이 위법 탈법을 이 재벌 회장들 뭐 일가들이 서슴치 않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재계서열 30위권에 드는 대기업 오너나 CEO가 몇 명씩이나 탈세나 횡령, 배임, 뭐 비자금 조성 등의 사유로 현재 구속이 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아마 톱일 거예요. 톱뉴스. 그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겠죠. 연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에 톱기사가 계속될 텐데 그만큼 우리가 재벌 그룹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다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무감각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좀 무감각하다. 예를 한번 언론이 좀 더 각성해야 되지 않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엔론이라고 회계부정 사태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경영진에 대한 재판 과정을 거의 전국에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래요? 또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내렸죠. 그리고 월드콤이라고 또 이어서 분식회가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계감사했던 아더 앤더슨이라고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도
분식회계를 도왔다 그래서 문을 닫았고요. 시티은행이나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도 집단소송당해서 거액을 물었거든요. 또 앨런이나 월드콤의 사회이사들한테까지 투자자 손실을 끝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 2006년도에 최종 판결이 난 상황이니까 그 후로 기억해 보시면 미국에서 이만한 크기의 회계부정 사건 혹은 기업에 관련된 스캔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엄하게 벌을 준 다음에 이제 재발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네. 예. 자, 이 기업 범죄라는 것은 대기업은 뭐 100억 원, 1000억 원 분식회계가 거대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얽혀 있는 작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리는 걸 수도 있죠. 예. 네. 예. 자, 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을 보호하는 거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LIG 그룹 같은 경우가 그렇죠. LIG 건설이 못 갚을 걸 알면서 어음바랑에서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혔다고 해서 대주주 부자가 다 구속이 됐는데 몇 주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구자원 회장이 그룹 주력 계열사인 LIG 손해보험이라도 팔아서 투자자 손실을 다 갚겠다 이렇게 옥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LIG 그룹은요. 사실 손해보험사 LIG 손해보험을 빼면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이에요. 사실상 그룹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오너 부자가 법 적용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사전에 좀 생각을 했다면 그룹을 다 해체하고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갔을까요? 안 됐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1인 오너들이 거의 그 황제처럼 경영을 한 생각. 그렇죠. 법도 다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 과거의 잣대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확 바뀌었는데 이 최근의 경제 상황 뭐 1997년 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예, 뭐 최근 들어 웅진, STX에서 동양그룹이 사실상 그룹 해체가 됐고요. 그 외에도 동부그룹이나 뭐 한진해운, 현대그룹도 채권단위 유동성 확보해라,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해라, 뭐 이렇게 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동부그룹이 이제 반도체 사업 정리한다 그러고 동부메탈 같은 주력 계열사 이것도 매각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진해운은 최은영 회장이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지배권을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재계의 판단이고 현대그룹은 업계 수익권인 현대증권까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자산 매각 없이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 상황만 놓고 보면 흡사 IMF 직전이 1997년도에 초 국면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배 구조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기업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인수할 만한 기업이 국내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럴 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좋은 알짜 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당시 1997년 IMF 직전 당시는 어땠습니까? 뭐 기억하실 텐데요. 97년 벽두부터 한보부터 시작해서 산미, 진로, 대농, 기아차가 순서대로 무너졌죠. 그 외에도 뭐 건설사 몇 군데 무너진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외환이 바닥날 입장이었고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했었고 환율이 폭등했고 금리는 30%까지 뛰었으니까 이게 사실 뭐 IMF 직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경제 틀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의 이 한정에서 보면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지금 전체적인 이런 인프라 지금 언급해 주신 외환 97년과 비하면 외환은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네. 바닥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3천억 달러 정도죠. 3천억 이상 있죠. 3천억 원 이상. 예. 환율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원화 가치가 강해져서 고민이니까 그때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됐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것도 어쨌거나 크게 늘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질만 놓고 보면 안심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 같은 거 그게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자국 제품의 수출은 좀 늘리고 수입은 줄이려는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분업이 좀 합리적이다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생산하고 선진국에서 소비하고 신흥국에서는 제조업을 강화하고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을 강화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었는데 그렇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들도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 중국
중국이나 뭐 다른 동남아시아에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도 그런 걸 반영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 잘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예. 삼성전자. 예전 같으면 이제 휴대폰 시장이 좋아지면 삼성, LG, 뭐 펜텍 이런 거 다 수출이 잘 됐는데 그렇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만 잘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는 가시적인 착시 효과다 이런 언급도 해 주셨죠. 네. 자, 이 전 산업이 이런 추세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기업들 간에도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이런 게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상반기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의 3분의 1이 삼성전자가 낸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 두 회사 시가총액을 합쳐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20%예요. 두 회사가. 네. 그리고 두 그룹을 삼성그룹하고 현대차 그룹을 합치면은 500대 기업 총이익의 57%나 됩니다. 네. 또 반대로 우리 대기업들 중에요.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의 비율을 보니까 30%예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죠. 네. 앞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라는 말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활발하다고. 이게 미국의 제조업이 좀씩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 과거에는 이제 임금이 싼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찾든 베트남을 찾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거꾸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가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아마 2.8%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4% 가까이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전제가 뭐냐면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 수출을 예전처럼 많이 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중상주의 정책을 다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 자국 산업 제조업, 특별히 제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요. 수출 물량이 늘질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3분기, 올해 3분기 수출이나 2년 전에 3분기 수출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진해운 같은 해운업 같은 거 굉장히 부진하고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STX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 조선 이런 게 어려워진 게 사실 그냥 단순한 일회성인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 단순하게 그렇게 일회성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없다고 본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살 길이 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생존의 비법 만약에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전문화하고 특화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재벌 그룹들 보면은 건설회사 안 가진 그룹들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또 부실의 원인을 보면 건설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서 큰 대형 PF라고 하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많은 큰 손실을 입어갖고. 원래는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 대형 건설사 중에 중동에서 거의 분기별로 1조 가까이 손실 본 회사들이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런데요. 자, 웅진 같은 경우도 국동건설 때문에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너무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동부룩 같은 예를 들면요. 한 해 매출이 23조 정도거든요. 그나마 이제 보험, 증권 같은 금융계열사 매출을 빼면 10조 정도 되는데 계열사가 60개가 넘습니다. 또 5년 사이에 계열사 수가 30개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경쟁력 없는 데까지 다 방만하게 경영하는 거 이게 이제 재벌 그룹들이 닥칠 위기의 어떤 전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방법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고 달려들다가는 97년도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정부에서 보이는 손에 의해서 빅딜 같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97년대 아주 이게 뼈아프게 들었던 이야기죠. 빅딜. 빅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위적인 거잖아요.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갑자기 경제계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재벌들한테는. 참 걱정이 큰 이야기였는데.
자, 이게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건설회사, 이제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곳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PF로 인해서 이제 수조 원, 수천억 원의 이제 손실을 입어갖고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건설회사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살아주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열심히 미분양 해소하고는 있는데 당장의 그 건설회사의 경기가 확 돌아서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또 중동 뭐 유럽, 동남아 이런 쪽의 수준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남는 수준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좀 퀘션 마크가 좀 따라붙죠. 네. 청취자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6239님인데요. 요즘 건설회사 중심으로 금융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건설 관련 채권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동양 사태처럼 일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고 이렇게 걱정의 글을 주셨네요. 네. 답변하기 좀 어렵죠.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어쨌든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를 바라본 세상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안녕들 하십니까? 였는데요. 저희가 자체 의견 문자 수렴한 거가 8대2 정도로 No, 안녕하지 못하다는 의견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892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